전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는 다양한 대인관계적 외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대인관계적 외상의 첫 번째는 바로 전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또 심리적 또 신체적 정서적 힘들게 하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죄책감을 갖게 하고 때로는 무만감, 과각성, 또 잠을 못 자게 하고 그 다음에 두려움을 갖게 하고 때로는 자기 혐오를 하게 되는 그러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이 테러라고 하는 것도 대인관계적 외상의 굉장히 큰 요인입니다. 9.11 테러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외상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계속 그 설명을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범죄적 폭력, 여러분 보시다시피 무슨 도구를 가지고 막 때린다든가 또 언어적으로 폭력을 한다든가 또 성폭력을 한다든가 뭐 살인이라든가 강도 뭐 이런 다양한 그 범죄적인 폭력, 이러한 것들이 대인관계적 외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전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진단은 베트남 전쟁 이후에 공식화됐습니다. 전쟁과 관련된 외상은 상당히 심각하고 반복적이고 지속적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 고엽제로 인해서 피해를 당한 분들이 많죠. 제가 아는 어떤 분도 그 월남전에 참전했는데 고엽제로 인해서 몸이 좋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국가유공자가 돼서 이제 연금을 받기도 하는데, 문제는 이제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가 또 고통스러운 거예요. 사실 제가 통계를 찾아보니까 이 고엽제 피해가 가장 심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베트남 국민입니다. 그래서 이 고엽제에 노출된 베트남 국민이 약 48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약 400만 명이 장애와 질병으로 고통을 하다가 세상을 떠났고, 그리고 이제 2세들, 태어난 2세들이 약 50만 명이 장애아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으로 인한 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자녀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전쟁 외상은 폭력의 수동적인 피해자이면서 또 능동적인 참여자로서 발생합니다. 더 끔찍한 일은 선량한 시민이 어린이나 여성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하는 것. 여기서 오는 죄책감이 굉장히 큰 거죠. 전쟁 위에도 문화적으로 허용되는 외상의 배경에는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정치적인 폭력, 또 투옥, 무자비한 신문과 고문, 유괴, 폭행과 살인 등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괴를 당했다, 인질이 되었다. 본인도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또 그 유괴를 당한 사람의 그 가족도 엄청난 충격이 되는 거죠. 자, 전쟁으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다룬 그 영화들이 좀 있습니다. 몇 편이 있는데 한번 소개를 해드리자면 1963년도에 이 캡틴 뉴먼이라고 하는 영화인데,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정신과 군의관 뉴먼 데이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들을 상대로 치료에 전념하는 그런 내용으로 스토리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영화인데요, 하얀 전쟁입니다. 이거는 월남전의 후유증을 다룬 영화입니다. 그리고 1970년도에 이제 프랭클린 샤프너 감독의 영화 패튼 대전차 군단, 이것도 역시 전쟁 후유증 PTSD를 다룬
그런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으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알기 위해서는 저런 영화를 한번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다양한 대인관계적 외상의 두 번째로는 바로 테러입니다. 전쟁과는 달리 테러의 명백한 특징은 그 대상이 무작위적이라는 점과 군인이 아닌 민간인들에게 무분별한 폭력과 살인을 가한다는 점입니다. 보시다시피 이 뉴욕 9.11 테러는 2001년도에 일어났습니다. 그 테러가 일어난 지 10년 뒤에 2011년에 미 연방국에서 조사를 한 것에 의하면 그 테러 이후에 9.11 테러 이후에 10년이 지났는데 그때에 약 2700명이 외상 후 스트레스로 여전히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보고서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주로 어떤 고통을 겪었느냐? 이 내용은 중복에서 답변한 것을 통계로 낸 것입니다. 9.11 테러 이후에 후유증의 종류를 이렇게 보게 되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32%, 그 다음에 우울증이 28%, 공황장애 21%, 그 다음에 천식 28%, 역류성 식도염 39%, 이렇게 다양한 후유증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범죄적 폭력입니다. 이거는 미국의 자료이기도 한데요. 여성 응답자의 4분의 1이 성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으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있는 여성의 2분의 1 정도가 성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외상적으로 큰 고통을 주는 범죄적 폭력인 거죠. 자, 성폭행의 후유증에는 4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심리적인 것입니다. 남성에 대한 혐오감, 당연히 있겠죠. 미움과 공포, 그리고 자신에 대한 죄책감, 내가 특별히 뭔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 모든 것을 자신에게 돌리는 죄책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신체적으로는 질의 파열과 세균 감염, 또 성병, 타박상 등 이런 거 외에도 임신과 낙태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적으로 성에 대한 불안과 공포 때문에 성관계를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사실 결혼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결혼을 했다 할지라도 이 문제 때문에 부부간에 갈등이 이제 있을 여지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사회적으로는 타인에 대해서 불신하고 고립감, 또 원만한 대인관계를 이루지 못합니다. 일단 사람에 대한 경계심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이제 닫혀진 상태니까 대인관계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기가 좀 어렵겠죠. 자, 애착 외상은 한 5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아동학대,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 가정폭력, 이렇게 이제 5가지가 있는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은 특별히 아동복지법에 의하면 만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합니다. 아동학대는 뭐냐?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아동학대는 일종의 범죄입니다. 그래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보면 이것은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를 말하고 형법상 범죄, 이건 상해나 폭행, 유기, 학대, 체포, 강간, 강요, 재물손괴 등, 그리고 복지법상 범죄, 신체, 정서, 성, 방임,
그리고 다른 법률에 의해서 가중처벌되는 죄이고 아동학대처벌법에 규정된 범죄로서 아동학대치사 중상의 상습범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동학대라고 하는 것은 뭐냐? 사실 여러분들 많은 아동들이 부모에 의해서 고통을 당합니다. 예.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이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고 소중히 여김을 받고 그래서 그 자존감이 올라가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정반대로 부모에 의해서 때로 자녀에게 가학적이고 짐승같이 잔인하고 자기 원한을 자녀에게 푸는 거예요. 왜 자녀에게 푸는 거예요? 자녀는 약자죠. 약한 사람이니까 보통 내가 윗사람한테 스트레스 받으면 누구한테 풀어요? 나보다 약한 사람한테 푼단 말이에요. 가정에서 가장 약한 사람이 누구냐? 자녀예요. 결국은 아동들이 자녀가 희생자가 되는 거죠. 아동학대는 근대 악이며 힘이 없는 아동에게 강력한 부모가 절대적인 힘으로 군림하는 데는 자기 소유라는 의식이 또 문제입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도 어떤 유교적인 전통에 의하면 이 자녀가 내 소유다. 그러니까 내가 자녀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뭐 한번 그냥 뺨을 때렸다고 해서 그게 뭐가 그렇게 문제냐. 실제로 이제 그 아동 학대로 인해서 상담을 오게 되는 부모의 의식 속에는 그런 게 있어요. 아니 옛날에 내가 클 때는 이거보다 더 맞았는데도 전혀 관계가 없었다. 그런데 내가 그 정도 때리는 것도 아니다. 그냥 딱 한 번 때렸는데 이걸 갖다가 아동 학대라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의식이 이게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지금 모르는 거죠. 인간에 대한 존중, 그것이 자기 자녀들도 존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아직 발달이 안 된 거죠. 그리고 자기 소유라고 하는 그것도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애착 외상으로 이끄는 경험이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학대이고 하나는 방임입니다. 그 학대는 신체적, 성적, 정서적 학대, 거부하는 것, 심리적 학대. 아이가 그냥 부모가 좋아서 때로는 불안해서 가까이 오는데 자꾸 거부하는 거죠. 이것도 학대인 거죠. 근데 학대보다도 더 심각한 게 뭐냐면 방임입니다. 모른 척 하는 거예요. 신체적, 심리사회적, 정서부적, 인지방임, 대인관계 방임. 이것은 뒤에서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동학대의 발생 원인을 보면 첫째는 개인적인 요인입니다. 정신장애, 과거 학대 경험, 약물 중독, 자녀에 대한 비현실적 기대, 충동, 부모 역할에 대한 지식 부족이 하나의 요인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가족적 요인도 있습니다. 빈곤하거나 또 실업, 사회적 지지체계의 부족, 원만하지 못한 부부관계, 가정폭력, 부모 자녀 간의 애착 부족, 이런 것도 아동학대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회적인 요인으로서는 방금도 얘기했듯이 자녀를 부모의 소유로 여긴다든가 또 체벌을 수용하는 거예요. 이 정도는 괜찮지 않겠느냐는 의식, 그리고 피해 아동에 대한 법적인 보호 부재 및 미비. 이제 최근에 와서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아동학대라든가 노인학대라든가 뭐 가정폭력이라든가 이거에 대해서 법적으로 이제 그 책임을 다해야 되고 또 그런 폭력이 일어났을 때는 신고할 수 있도록 제도화가 돼가지고 과거보다는 굉장히 좀 여건이 나아진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동학대가 계속적으로 늘어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아동학대 사례 건수를 보면 여러분 보시다시피 10년도, 12, 13, 14 쭉에서 17년도까지 보면 22,367건, 약 7년 전에는 5,657이죠. 이게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이제 작년 5월 4일에 발표한 자료입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법적으로도 보완을 하고 또 그 교육을 통해서 부모 교육도 시키고
그러지만 이 아동학대가 계속적으로 늘어가고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이 가해자가 누구냐? 놀랍게도 부모의 76.8%가 가해자입니다. 예. 그러니까 가장 보호해주고 잘 양육해 주어야 될 그 부모가 결국은 가해자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초, 중, 고 교사가 6%, 친인척이 4.8%, 어린이집 교사가 3.8%,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동학대의 유형을 보게 되면 가장 많은 게 정서적 학대입니다. 정서적 학대라는 게 뭡니까? 그 언어적으로 폭력을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자면 너는 아주 그냥 병신 같은 놈이다. 너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면서 아주 나가 그냥 되져버려라. 이런 식의 얘기가 다 정서적으로 학대를 하는 거죠. 언어를 통해서. 근데 심각한 것은 그런 정서 학대가 신체 학대보다 더 심각하다는 거예요. 정서 학대를 이어서 두 번째로 신체 학대 38.6%, 그리고 방임. 아이를 낳아놓고 귀찮게 생각하는 거예요. 키울 생각을 하질 않아요. 아픈데 병원에를 보내지 않아요. 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신경을 쓰지 않아요. 이게 다 방임이죠. 그 다음에 심지어 이제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성학대도 있습니다. 자, 애착외상의 두 번째로 신체적 학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세 이하 아동이 사실은 가장 위험합니다. 영구적인 상해와 최악의 경우 죽음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사실 프로이드도 5세까지의 그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근데 3세 이하의 아동이 신체적 학대를 당한다. 그럼 자기가 기억을 하지 못하는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자기의 몸에 남아서 우울하고 또 삶의 의욕을 느끼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신체적 학대에서 그 폭력의 정도, 그 다음에 신체 부상의 정도, 사건의 빈도, 또 가해자 마음의 상태 및 가해자와의 관계를 포함해서 그 위협의 정도에 따라서 신체적 학대가 조금 달라지죠. 예를 들어서 가끔 그런 그 내담자를 봅니다. 물어보면 아이가 그래요. 엄마가 다 빨가벗겨가지고 바깥에다가 내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엄청난 수치심을 주는 거거든요.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때로는 막 목을 조르고, 때로는 막 칼을 가지고 막 위협하기도 하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한 것들이 이제 쉽게 사라지지가 않는 거죠. 그리고 신체 부상의 정도.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40대가 넘은 이제 여성이 상담을 하러 왔습니다. 근데 그 상담의 목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너무나 분노가 많은데 이 분노의 원인이 뭔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그리고 이 분노를 어떻게 조절하면 좋겠는지, 이제 이런 것이 그 상담의 목표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보통 그 가계도를 이제 보게 되죠. 누구하고 관계가 가장 안 좋으냐면 아버지하고 관계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언제부터 안 좋았는지를 쭉 보니까 초등학교 때에 그 외상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본인이 얘기를 해요. 어느 날 명절이 돼서 아버지하고 고모네 집에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고모네 집에 가서 어떻게 하다가 자기가 컵을 깨뜨린 거예요. 그랬더니 고모가 그걸 가지고 막 야단을 치면서 그 얘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 표정을 보고 넌 표정이 왜 그러냐 하면서 막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거기서 뭐냐면 한술 이제 거두는 거죠. 얘 원래 그래. 에휴, 예. 그러면서 뭐 이 잘못했다고 해야 되는데 잘못했다고 얘기도 못하니까 야, 너 뭐 벙어리냐? 이러면서 계속 야단을 치는 거예요. 어린 아이의 입장에서는 지금 내가 컵을 깨서 당황이 됐는데
계속 비난을 받으니까 그것도 뭐 고모가 비난하고 뭐 아버지가 비난하고 뭐 완전히 그냥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끝나고 이제 집에 오는데 차 안에서도 계속 아버지가 너는 왜 그렇게 행동이 그러냐?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왜 그런 거를 얘기를 못 하느냐? 벙어리냐? 그러면서 계속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너무너무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차에 유리창문을 내렸더니 또 아버지가 유리창문 내렸다고 너 나한테 반항하는 거냐? 그러면서 집에 와서도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잘못했어 안 했어? 잘못했어 안 했어? 얘로서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를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대답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답을 못 하니까 대답을 안 한다고 또 계속 얘기를 해. 그래서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그냥 잘못했다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럼 너 뭘 잘못했어? 또 묻는 거예요. 뭘 잘못했는지를 자기는 그때 상황으로서는 생각이 안 떠오르는 거예요. 대답을 또 못하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막 뺨때기를 때리고 나갔어요. 그리고 이 아이는 정신을 잃었는데 나중에 엄마를 통해서 들어보니까 아예 막 코피가 나가지고 기절을 한 거예요. 그런 사건이 있은 지 30년이 넘었는데 지금도 그것이 내 마음을 억누르고 있고 억울하고 또 어떤 그 분노, 이러한 것들이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죠. 이처럼 신체적 학대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삶을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 외상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신체적 학대의 후유증이 있습니다. 그거는 정서적 문제, 행동상의 문제, 학습의 문제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학대를 받으면 어때요? 정서적으로 불안하죠. 불안하면 집중력이 안 생겨요. 집중력이 안 생기면 어떻게 해요? 수업을 들어도 그게 귀에 안 들어오죠. 당연히 학습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타인을 신뢰하지 못하고 버려질 것에 대해 불안해하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긴장이나 공격성을 보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부모들이 이 학대를 할 때 아이들이 그 심리적으로 버려질 것에 대한 불안 때문에 또 떠나지를 못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성인기 자아 개념에 대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예. 계속 부정적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자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아, 나는 문제가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저렇게 야단을 치겠지. 모든 것을 자책하게 돼서 부정적인 자아 개념을 형성하게 되고 또 문제는 자신의 자녀를 학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는 우리 엄마 아빠와 같이 안 하겠다라고 마음에 다짐을 하지만 어느 순간에 결혼해서 부모가 돼서 자녀를 낳았는데 자기 역시 과거에 자기 엄마 아빠처럼 자기의 자녀에게 학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힘들어하죠. 그리고 성인기의 분노와 공격성, 수면장애, 약물 중독, 자살 충동에 대한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성적 학대입니다. 이 성적 학대는 애무에서부터 성교까지 다양하고 낯선 사람에서부터 이웃이나 교사, 형제, 양부모와 생물학적 부모까지 발생합니다. 이걸 이제 제니퍼 프레드는 배반 외상이라고 그랬습니다. 배반 외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정말로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부터 성적인 학대를 당해서 배반을 당한 거라는 거죠. 요즘 일종의 그 배반 외상이 성적인 학대를 할 때 그루밍이라고 하는 용어를 들어보셨을까요? 그래서 아주 그 신뢰 관계를 쌓고 그 가깝고 친밀한 관계. 그래서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나중에 자기의 힘과 권력을 통해서 성적으로 학대하는 것도 일종의 배반 외상입니다. 자, 핵심 요인은 뭐냐면 연령의 부적절성, 성행위로 인한 스트레스 정도와 그 행위의 위협의 정도, 그리고 강제성의 정도, 힘과 신뢰의 남용, 가해자와의 관계를
이제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심한 성적인 학대는 뭐냐면 이 배반 외상과 애착 외상을 동시에 수반한 겁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생물학적 아버지로부터의 성적 학대가 가장 심각한 성적 학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뭐예요? 가장 신뢰할 만한 관계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성적으로 학대했다. 그럼 배반 외상인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하고 나하고는 안정된 애착을 가져야 되는데 가장 안정되어야 될 그 안정된 애착이 깨지는 거죠. 애착 외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배반 외상과 애착 외상을 동시에 수반한 것이 가장 심한 정서적 성적인 학대로서 아버지로부터의 성적 학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시간에는 정서적 학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